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하루 거래 금액만 72조 원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천만 원 넘게 월급을 받네요. 제일 땅값이 비쌀 것 같은 이 맨하튼 섬 24달러를 주고 구입을 해요. 노예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월스트리트가 성행했다. 원주민 노예들을 이 월가에서 주로 사고 팔고 네덜란드의 본격적인 식민지 아닌 식민지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뉴요크. 뉴요크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타임스퀘어나 빌딩이 밀집한 스카이라인을 떠올리는데요. 주식하는 분들은 여기가 먼저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 월스트리트. 전 세계의 돈은 다 뉴욕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는 언제부터 금융의 중심지가 된 걸까요? 오늘은 뉴욕의 역사와 경제를 한 번에 설명해 주실 아주 박학다식한 경제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웬일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이라고 하고 싶은데 뽕일 것 같아서. 예.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모르실 수도 있는 극소수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 교수라고 하고요. 라디오도 진행하고 또 TV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중들하고 경제와 관련돼서 다양하게 소통하려고 애쓰는 가장 대중 친화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기소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가 세계 경제 중심인 거는 다들 아는데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뭔지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교수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진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치한 곳이 뉴욕의 맨하튼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월스트리트에서 대단할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 거리는 되게 좁아요. 한 1km 정도 되는 곳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투자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부 모여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월스트리트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 숫자 약해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거래 금액만 72조 원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뉴욕 연방은행도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뉴욕 연방은행의 지하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금 보관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금이 보관되고 있는 양이 숫자에 약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7,000톤 정도 됩니다. 예, 금 바로 따졌을 때 54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시세만 하더라도 5천억 달러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또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죠. 미국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테러리스트들 아니면 갱탄들이 와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도라를 폭파시키고 도로 밑에 있는 맞아요. 그런 예. 장면들 있잖아요. 예, 실제 그만큼 진짜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이 여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양의 금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란이 일어났던 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증권 회사들에서 일하는 증권맨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월급들도 너무 좀 높다는 걸로 유명한데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아요? 무슨 과학자도 아닌데. 저도 주변에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 한두 명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밥 많이 사줄 것 같아. 알았는데 교수님 없어. 여의도는 많은데 월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연봉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2018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맨들의 평균 급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4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년이죠. 1년이죠. 그런데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는 보너스라고 하는 건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연말에 추가적으로 보너스라는 걸 더 받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여금 같은 걸 네. 받는데 이 상여금만 하더라도 연간 2억에서 3억 가까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예. 한 4천만 원 넘게 월급을 받네요. 그래서 이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맨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뉴욕의 다른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도 무려 7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허탈해 하시면서 아니 월가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금융업이라는 것은 제조와는 좀 달라요. 제조는 사전에 약속된 매뉴얼로 물건을 어떻게 만들면 됩니다. 그거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고 불량품이 안 생기고 정품을 제깍제깍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런데 금융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금융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보너스로 챙겨줄 테니까 제대로 일해라는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야 금융업은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월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여도 좀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급여 체계도 조금 높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뉴욕의 원래 이름이 예전에는 뉴 암스테르담이었다가 뉴요크가 된 건데 네. 그리고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말을 들으면 또 네덜란드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좀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4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맨하튼이라는 섬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미국으로 갈 때는 이런 섬을 마주치게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목격하고 발견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맨하튼 섬에서 뭔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거나 이걸 이용할 생각은 가지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동인도 회사가 이쪽 지역을 정박하게 되면서 이때 이 맨하튼 섬을 제대로 인식시켰던 네덜란드 선장이 허드슨 선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뉴욕에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이 뭐예요? 메디슨. 허드슨 강. 아 죄송합니다. 메드슨 강은 또 어디니? 저는 또 외국 이름들에 대해 약간 숫자뿐만 네. 아니고 저 뭐예요? 기친하고 치킨도 아직도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허드슨 강 이름이 선장 이름을 따서 가지고 온 이름이에요. 네. 자,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이 맨하탄은 오히려 농사짓기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모피무역을 하기 적합할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정박해서 살펴보니까 여기 엄청난 비버들이 서식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모피무역이나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를 네덜란드의 본격적인 식민지 아닌 식민지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맨하튼 섬을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땅값이 비쌀 것 같은 이 맨하튼 섬,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주민에게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아니 그래도 뭐 1억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돈으로 24달러를 주고 구입을 해요. 야,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추상적인 단어네. 24달러,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뭐 알아라 제가 뭐 그 이런 정확히 걸 왜 그 당시 24달러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전에 우리 알파고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름도 뉴 암스테르담,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부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를 네덜란드의 한 주로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하게 돼요.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럽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에 특히 맨하튼 섬 인근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덜란드인들이 이렇게 맨하튼 섬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을 삼기 시작한 뒤부터 어떻게 됐느냐? 네덜란드 사람들은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죠. 바로 뭡니까? 원래는 동인도 회사죠. 네. 네. 처음에 이제 이 맨하튼 섬을 발견한 거는 동인도 회사지만 네. 이쪽 지역을 개발할 별도의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그게 서인도 회사라고 불리우는데 이 서인도 회사가 주축이 돼서 이 맨하튼 섬의 개발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쭉 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덜란드가 그때 유럽에서 금융의 이제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을 통해서 종파시킨 거죠. 네, 사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쭉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덜란드는 16세기, 17세기 들어서 북해 연안을 비롯해서 지중해라든가 이런 주변 해역이나 또 더 멀리 나가는 원거리 무역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거리 무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게 금융이에요. 왜냐하면 멀리 나가다 보니까 큰 배를 건조해야 되고 또 멀리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에 나름대로 대비하기 위한 금융적인 기법과 수단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초창기 금융의 아주 어떻게 보면 모습들을 만들어갔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6, 17세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선 중앙은행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화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음이나 이런 금융적인 어떤 뭐랄까요?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초창기 중앙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됐던 은행이 바로 암스테르담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은행은 어찌 보면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중앙은행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겠는데 중앙은행이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줬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선단을 조직해서 멀리 간다라는 건 엄청난 자금이 들고 또 엄청난 위험 부담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가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이런 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일부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조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원거리 무역을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초기에 생겼던 회사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의 모태 중에 하나인 동인도 회사. 그리고 그런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이 내 투자했던 지분을 다시 누군가에게 쉽게 팔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지분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증권 거래소, 전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뉴욕도 금융과 관련된 업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죠.
근데 교수님 뉴욕을 금융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영국이 더 큰 영향을 끼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영국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이제 뉴욕. 네, 맞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 대규모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과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좀 우려됐었나 봐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허드슨강 맞은편에 있는 호보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주를 시키고 나서도 뭔가 원주민들이 또 넘어오지 않을까,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네덜란드 총독인 키프트가 어떻게 됐느냐, 밤에 몰래 가서 그 호보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래 죽이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이 이 미국 대륙에 있는 다른 많은 원주민들 사이에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하게 돼요. 이러다가 원주민들이 대규모로 우리들을 또 침략하러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다? 원주민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처럼 벽을 쌓자, 성을 쌓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이쪽 동네를 월스트리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월이 무슨 월인지 대충 감인지 오시죠? 바로 네덜란드 초기 정착민들이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쌓던 것이 어떻게 보면 유래 아닌 유래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맨하튼에 정착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사실 영국이 침략해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 영국이 맨하튼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현격한 공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크 경인데, 영국 본토에도 요크라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빗대어서 뉴욕, 새로운 요크다라고 해서 이름도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요크로 바뀌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맨하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영국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영국인들도 이 방어용 장벽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기존에 있는 장벽보다 더 높은 걸 쌓기 시작했는데 높이가 무려 4m보다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높은 벽을 쌓다가 지금은 그럼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이 벽이 있느냐? 벽은 지금은 없어요. 아, 사라졌어요? 예, 1699년에 이곳을 점령한 영국인들이 이제는 장벽을 제거해도 된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장벽을 제거해서 지금은 월스트리트라는 지명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국이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점령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는 노예들을 좀 약간 팔고 사고 그렇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초창기 미국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죠. 어찌 보면 미국에 이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농업이라든가 사냥을 통해서 모피를 얻으면 그것을 단순 무역을 통해서 유럽 대륙에 판매하는 게 다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월스트리트에서 주로 거래됐던 것은 노예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월스트리트가 성행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1711년부터 1762년까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원주민 노예들을 이 월가에서 주로 사고 팔고 또는 임대해주는 업을 주로 했었는데, 사실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미천을 이때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뉴욕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거래되도록 뉴욕시가 일단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노예를 하나 사고 팔 때마다 노예 한 사람당 거기에 나름대로 수수료라고 해야 될지 세금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는 일찍부터 금융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거래 시장, 이런 것들이 노예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교수님, 우리 뉴욕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유태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태인들이 언제 뉴욕에 오게 됐어요? 왜? 사실 뉴욕이라는 도시가 발달하는 그 과정 중간중간마다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유대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창기 모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초기에 발견한 곳은 동인도 회사,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서인도 회사인데, 이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대주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뉴욕은 초창기부터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 아니면 그들의 터전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이 맨하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경제 활동이 모피 무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피 무역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모피 거래소 같은 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런 거래소가 등장하자마자 이쪽에 주목했던 곳은 또 누구냐 하면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또 이 지역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지역에서 박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이 뉴욕에 있는 맨하튼 섬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죽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모피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유럽에 전달하기 시작하는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팔아서 번 돈을 뭘 했다? 돌아올 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이런 교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을 또 우리는 상간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과정들 중간중간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뉴욕은 새로운 대안이자 해답이 되어줬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아들었는데 왠지 좀 찝찝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상간무역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노예와 농산물, 원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농산물과 모피를 생산하는 노예를 수급받고, 그리고 반대로 그 노예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수급해서 유럽에다 판매하는 이런 무역의 형태들을 우리가 상간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수님, 또 뉴요크에 거대 운하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유태인들이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초창기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은 미국의 오데오 연안이었어요. 거기에 좋은 아주 질 좋은 모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피들을 바탕으로 결국 유럽에 수출을 해야 미국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수출하기 위해선 오데오 연안에서 그거를 뉴욕 항구 근처까지 가져와서 거기에서 배에 선적해서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도로도 하나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 이걸 운송해서 가지고 온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데오 연안에서 뉴욕까지 조금 더 교통의 수월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하를 팝니다. 이 운하를 이리 운하라고 부르는데요. 길이가 555km나 되는 거대한 운하를 파게 되는데, 이때 이런 운하를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다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운하가 건설돼서 오데오 연안에서 생산됐던 아니면 채굴했던 자원과 모피가 뉴욕 항구까지 오고, 그게 원활히 오다 보니까 뉴욕 항구는 그만큼 교역의 중심지로 더더욱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육이 많아지는 곳에선, 우리 앞서 설명드렸을 때 네덜란드도 교육을 많이 하니까 뭐가 발달했다고 했어요? 교육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업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도 똑같은 경로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항구에 인접해 있는 그 항구 근처에 그 항만에는요, 많은 금융회사들이 들어서게 됐고, 이 금융회사들이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준다든가 보험업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월스트리트의 초창기 모델들을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역이 원거리로 일어나는 동네에서는 보험이라든가 각종 금융업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다. 왜? 멀리 가다 보면 갑자기 배가 난파하기도 하고 갑자기 물건을 도난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많으냐면 해적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이스피싱처럼 그 사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선적해서 유럽에 갖다 주기로 했는데 배를 빼돌려서 다른 데로 정박시킨 다음에
아니면 배에 일부러 구멍을 내서 배를 침몰시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물건을 다 잃어버렸어요라는 그런 금융 사기들도 많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금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뉴욕이 점점 이렇게 번성하게 됐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런 상인들이라든가 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크레딧, 신용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들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 철저히 민간은행인 상업은행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얼마까지 대출을 해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죠. 근데 교수님 그때는 뭐 앱처럼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의 신용 등급이 얼마인지 보여줘 하면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있는 그 상인은행에서 신용 보증을 아무나 해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조절을 했어요?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사실 맞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물건을 맡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자금을 융통해주고 자금을 많이 빌려주는 사람을 철저히 뭘로 결정했냐면 나랑 같은 인종인지 또는 나랑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걸 삼았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월스트리트가 발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개신교도들은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금을 많이 융통을 안 해줬겠죠. 반대로 따지면 유대인들도 다른 종파들에게는 자금을 많이 융통을 안 해줬겠죠. 바로 그 과정에서 유럽인들에게 차별받았던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자금을 많이 융통해주고 자금을 관리해주는 별도의 업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목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많은 돈을 제공해주고 보증도 서주고 이건 유럽은행들이 안 해주는 것들을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금융업을 점점 발달시키게 됐고 어찌 보면 이때부터 이런 전통 아닌 전통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유대인이 설립했던 곳들이 많아요. 2008년도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 설립했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도 전설적인 유대인 금융 가문인 로스차일드와 협력해서 설립된 금융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 중에서 월가의 거기에 많이 있고 하필 설립자나 굉장히 대주주들이 유대인이 많은 이유들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 뉴요크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식적인 미국의 첫 수도인데 이 수도되는 과정에서도 유태인들의 좀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금융 중심지와 정치 중심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초창기 미국의 역사도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뉴욕이 바로 미국의 초대 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789년 4월 달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처음 임명받았던 곳도 바로 이 뉴욕이었고요. 미국 상원의원의 페더럴 홀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1785년 같은 경우는 식민 13개 주가 모여서 처음으로 회의했던 곳도 뉴욕이었죠. 그러니까 뉴욕은 처음에는 어찌 보면 미국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월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냐? 오후에는 그 몇만 달러 번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제 흥청망청 고급 스포츠카를 탄다든가 마약이라든가 매춘이라든가 심지어 자신들 사무실에서 포커를 친 거예요. 그것도 고액 베팅을 통해서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